4월 4일 수요일 KBS 9시 뉴스입니다. 세계의 양강, 미국과 중국이 하루가 멀다 하고 맞불 무역 보복 조치를 내놓으며 사실상의 무역 전쟁에 돌입했습니다. 먼저 미국이 중국산 1,300개 제품에 대해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소식부터 살펴봅니다. 워싱턴 전종철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발트 3국 정상들과 회담한 뒤 기자회견을 하는 자리. 미중 무역 갈등에 관한 질문을 받고는 실질적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They have a trade deficit of $500 billion a year. It's not something we can live with. 비슷한 시각 미 무역 대표부는 25% 추가 관세를 부과할 중국산 제품 목록을 발표했습니다. 1,300개 품목 54조 원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주목할 점은 중국의 차세대 핵심 육성 산업 분야를 정조준했다는 것입니다. 바이오 신약과 고성능 의료기기, 산업 로봇, 항공 우주, 해양 엔지니어링 등이 목록에 포함됐습니다. The rational approach I would suggest is that number one, you would take products that are in the China 2025 category. 미국이 무역 적자 해소에 그치지 않고 중국의 성장 동력, 미래 먹거리를 견제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셈입니다. 따라서 무역 갈등을 넘어서서 세계 경제 주도권 쟁탈전이 시작됐다는 관측까지 나옵니다. 중국은 트럼프의 지지 기반인 농업 지역을 공략하고 미국은 시진핑의 핵심 정책을 겨냥하면서 정상 간 정면 대결 양상도 띠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공청회 등 여론 수렴 작업을 벌인 뒤 다음 달 말쯤 관세 부과 목록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전종철입니다. 중국도 즉각 대응에 나섰습니다. 미국산 대두와 자동차 등에 2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예고하면서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고 맞섰습니다. 이 소식은 베이징 김민철 특파원이 전합니다.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들에 대한 고율의 관세 부과 방침을 밝힌 지 반나절도 안 돼 중국의 강경 대응책이 나왔습니다. 중국 정부는 미국산 대두와 자동차, 항공기 등 미국산 수입 품목 106개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해 대미 보복 카드로 꼽히는 주요 품목을 포함시켰습니다. 대두는 트럼프 대통령의 표받친 미국 중서부 농업 지역을 겨냥했습니다. 미국산 항공기는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큰 고객이고 자동차는 중국이 세계 제2위 수입국입니다. 이틀 전 미국산 돼지고기와 과일 등 128개 품목에 부과한 관세보다 훨씬 큰 규모입니다. 准备对美国产品采取同等力度、同等范围的对等措施。 특히 시진핑 지도부가 세계 시장을 지배하기 위해 집중 육성 중인 반도체와 로봇 등 첨단 산업 분야가 직격탄을 맞게 되자 중국은 더 이상 물러나지 않을 태세입니다. 搞保护主义等于自我关闭通向中国的大门，必将自食苦果。 중국 정부는 그러면서도 이번 조치의 시행 시기는 미국 정부의 실행 상황을 봐가며 추후에 공표하겠다고 밝혀 협상의 여지는 남겨놨습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이처럼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보복 양상이 전면전으로 확대되면서 우리 수출도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당장 중간재 수출은 큰 타격을 받겠지만 완제품은 반사 이익 가능성도 있어서 정부와 업계 모두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병영 기자입니다. 17개월 연속 증가세인 우리 수출에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정부가 꼽는 최대 우려 요인이 수입 규제 확대와 미중 통상 갈등인데 미국과 중국이 맞펀치를 날리고 있습니다. 우리 수출의 40% 가까이를 차지하는 1, 2위 대상국 간 관세 장벽이 높아지면 전체 수출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대중국 수출 타격은 불가피합니다. 특히 석유화학 등 중간재 수출 비중이 70%까지 되는 탓에 구조적으로 중국의 대미국 수출 감소는 우리 수출 감소로 곧장 이어지게 됩니다. 최악의 경우 EU까지 경쟁적으로 무역 전쟁에 나서면서 관세가 10%포인트씩 오른다면 우리 피해는 최대 367억 달러까지 이를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다만 휴대전화나 가전제품 등 일부 완제품의 경우 미국 시장에서 우리가 중국 제품과 경쟁하는 만큼 반사이익을 누릴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미국 시장이 우리나라와 중국한테 중요한데
미중 간의 어떤 무역 정쟁이 휴대폰 쪽에서는 오히려 우리나라 기업들한테 기회 요인이 될 수 있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수출 효자 품목인 반도체의 경우 미국이 자국산 반도체 사용을 중국에 압박해도 기술 격차로 인해 글로벌 제조업체들이 따를 가능성은 낮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 관측입니다. 다만 미중 간 무역 전쟁이 길어지거나 나아가 양국이 반도체 등에서 이른바 딜을 하면서 우리가 희생양이 될 가능성 등은 위험 요인입니다. KBS 뉴스 김병룡입니다. 평양을 찾았던 우리 예술단이 2번의 공연을 마치고 오늘 새벽 귀국했습니다. 윤상 감독은 무사히 마친 것에 감사히 생각한다며 믿어지지 않을 만큼 감동했다고 말했습니다. 우수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남과 북의 가수들이 손을 맞잡고 우리의 소원을 부르자 관객석도 하나 되었습니다. 후두염, 몸살 등으로 컨디션이 좋지 않았던 일부 출연자들도 혼신의 힘으로 무대에 올라 기립박수가 이어졌습니다. 남북 합동 공연까지 2번의 공연을 성공적으로 마친 예술단이 오늘 새벽 귀국했습니다. 윤상 감독은 공항에 도착해서야 실감이 난다고 밝혔습니다. 다들 이게 뭔가 현실적으로 믿어지지 않을 만큼 감동하셨고 무사히 일정이 다 끝나고 온 것에 대해서 저는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북한 매체들도 일제히 합동 공연 소식을 상세하게 전했습니다. 기대를 모으고 있는 가을 공연에 대해 윤상 감독은 아직 정해진 바 없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그럼에도 북한이 공연 기간 내내 이전보다 유연해진 태도를 보인 데다 아시안게임 공동 입장 등 남북 문화체육 교류를 꾸준히 이어가기로 한 점 등은 남북 간 교류에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KBS 뉴스 우수경입니다. 이번 행사 과정에서 북한의 김영철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 부장은 자신감과 탄탄한 정치적 입지를 과시했습니다. 행사 전반을 주도하는가 하면 취재 방해에 대해 사과하기까지 했는데요. 오는 27일 남북 정상회담에서도 핵심 역할을 하며 대남 관계를 주도하려는 포석으로 분석됩니다. 김영인 기자입니다. 공연장 규빈석 가장 중심에 선 김영철 부위원장, 도종환 문체부 장관, 김상균 국정원 2차장이 양옆에 자리합니다.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이기도 한 김영철은 통일전선부 산하 휴양시설에서 예정에 없던 만찬까지 직접 주재했습니다. 북한의 무너진 올해가 민족을 위한 장등한 대경양각으로 되기 위하여 애써 노력합시다. 또 평창 동계올림픽 폐막식 땐 문재인 대통령과 만났고 방북 특사단이 친서를 전달할 땐 김정은 위원장 옆에 배석도 했습니다. 1, 2차 정상회담 준비 과정에서도 김용순, 김양건 등 당시 통전부장들은 우리 대통령을 만나는 등 막후에서 활약했습니다. 그렇지만 공연 과정 중 벌어진 취재 방해에 대해 우리 기자단에게 직접 사과하거나 자신을 남측에서 천안함 폭침 주범이라는 사람이라고 발언한 김영철의 행보는 통일 전선부장 이상의 위상을 보여준다는 평가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져 있는 대남 업무의 총책임자라고 하는 점에서 상당히 실사라고 봐야 됩니다. 때문에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남북 정상회담 때 배석하는 것은 물론 남북 관계 진전과 군사적 긴장 완화 등 주요 의제에 대해 깊이 관여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됩니다. KBS 뉴스 김영인입니다. 바른미래당 안철수 인재영입 위원장이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즉각 안 위원장을 비판하며 견제에 들어갔습니다. 보도에 최문종 기자입니다. 바른미래당 안철수 인재영입 위원장이 7년 만에 다시 서울시장에 도전합니다. 안 위원장은 야권 대표 선수를 자임하며 야당 시장이 당선돼 정부를 견제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변화와 혁신을 내세웠습니다. 위선과 무능이 판치는 세상을 서울시에부터 혁파하겠습니다.
안 위원장 출마로 서울시장 선거는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박원순, 우상호 세 후보 가운데 한 명과 사실상 한국당 후보로 확정된 김문수 전 경기지사가 맞붙는 3파전으로 전개될 전망입니다. 당장 민주당과 한국당은 준비 안 된 후보, 새로울 게 없는 후보라며 견제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결선 투표를 통해 경쟁력 있는 후보가 선출될 것이라고 자신감을 피력하면서도 야권 연대에는 경계심을 보였습니다. 개인의 영달만을 위해 탄핵 세력과도 손잡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한다면 결코 국민의 마음을 얻지 못할 것임을. 한국당은 안 위원장의 야권 대표 후보 주장은 너무 나간 것이라며 여당과 맞설 상대는 한국당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정당당하게 승부하여 6.13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어 문재인 정부의 독주와 독선을 막아낼 것이다. 야권 연대는 없다는 당사자들 부인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장 선거가 1여 2야 구도로 진행됨에 따라 이번 선거의 최대 변수는 야권 후보 단일화 여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최문종입니다. 4월 임시국회가 사흘째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여야 4개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일정 논의를 위해 오늘도 머리를 맞댔지만 성과가 없었는데요. 방송법 개정안 처리에 대한 입장 차이 때문입니다. 어떤 대목에서 충돌하고 있는지 남승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임시국회 일정과 개헌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4개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은 또다시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쟁점은 2016년 7월 야당이던 민주당이 국민의당, 정의당 의원들과 함께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입니다. 공영방송 이사를 여당 7명, 야당 6명이 추천하는 13명으로 구성하고 제적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사장을 임명하는 특별 다수제를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공영방송 사장을 사실상 여야가 합의한 인물로 임명하자는 취지입니다. 우선 여당 시절 방송법 개정에 반대하던 한국당이 야당이 된 뒤 이 법안 처리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은 반드시 보장돼야 할 것입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도 민주당이 집권당이 되자 스스로 낸 방송법 개정안 처리를 무산시키려 한다고 압박합니다. 방송법을 개정하게 되면 소신 있는 사람이 방송 사장이 되기 어렵다는 말 한마디 때문에 이 민주당의 태도가 돌변이 돼가지고. 민주당은 기존에 발의한 법안이 최선이 아닐 수도 있다는 입장 속에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법안 처리를 함께하자고 맞서고 있습니다. 민생과는 전혀 무관한 사안들만 골라서 이를 핑계로 국회를 마비시키는 그런 작태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의당은 이사 추천 국민위원회 등이 담긴 정의당 발의 개정안도 함께 논의하자고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 맞벌이 부부의 초등학생 자녀 양육을 돕기 위해 정부가 5년간 1조 원 이상을 들여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강화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육아의 부담을 학교와 마을이 나누도록 국가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하영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서울의 한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 현장을 찾았습니다. 지금 두 번째 기준 수업하는데 같이 들을까요? 와요? 이 같은 학교나 지역 아동센터의 돌봄 서비스 이용 규모는 전체 초등학생의 12.5%에 불과합니다. 방과 후 돌봄 공백이 일과 육아 병행을 어렵게 하고 여성 경력 단절의 주 원인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앞으로 5년 동안 돌봄 서비스 규모를 현재 33만 명에서 53만 명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목표는 필요한 모든 아이에게 공적인 돌봄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우선 최소한 맞벌이 가정의 아이들만이라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대상은 초등 1, 2학년 위주에서 전체 학년으로 차차 늘려나가고 오후 5시까지였던 시간도 부모들의 퇴근을 고려해 7시까지로 늦춥니다. 이를 위해 신설학교에 돌봄교실 설치를 의무화하고 겸용교실 리모델링 등으로 시설을 대폭 확대합니다. 5년간 1조 1,053억 원을 들일 예정입니다. 한편으로 초등학생들의 학원 이용을 줄여서 사교육비 부담을 낮추는 그런 정책적인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노동시간 단축과 칼퇴근 문화 정착 등 가정 양육을 위한 근본 해결책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정아연입니다. 명실상부하게 세계적 수준의 국제영화제가 된 부산영화제입니다. 이 영화제를 지원하는 정부 예산은 2015년에 갑자기 절반 수준으로 깎입니다. 세월호 참사를 다룬 영화 다이빙 베어를 상영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부산영화제도 이른바 블랙리스트의 영향을 피해가진 못한 건데요. 정치적으로 민감하다고 여겨진 영화는 물론 독립영화 단체들과 상영관까지 지난 두 정부의 간섭으로 지원이 배제된 사례는 확인된 것만 56건이라고 합니다. 청와대와 정부, 국정원의 지침에 따라 영화진흥위원회가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실행했습니다. 김수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용산 참사를 재구성한 영화 공동정범. 전편인 두 개의 문이 반향을 일으키면서 기대를 모았었지만 영화진흥위원회 지원 사업에선 서류 전형 단계에서 탈락했습니다. 소재 때문이었습니다. 예술가 스스로가 자기 검열을 하게 만드는 것도 있고요. 지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작업을 실제적으로 실행할 수가 없어요. 지난 두 정부 동안 세월호와 용산 참사, 천안함, 밀양 송전탑 등 정치 사회적으로 민감한 소재의 영화는 모두 정부 지원에서 배제됐습니다. 제작사가 진보 성향이라서, 감독이 야권 지지자 감독의 동생이라서, 특정 영화를 상영한 전용관이라서 등 갖가지 이유를 끌어들였습니다. 박근혜 정부 땐 더 조직적으로 개입했습니다. 청와대가 이른바 문제영화 지침을 문체부에 내리면 문체부는 영진위에 해당 작품을 골라내도록 했고 영진위는 이를 국정원과 문체부에 보고했습니다. 영진위는 아예 편법 심사에 협조할 수 있는 심사위원을 선정하고 걸림돌이 될 내부 직원들은 별도로 관리하기도 했습니다. 블랙리스트 실행 기간 노릇을 했고 위상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통렬하게 반성하고 준엄하게 혁신하겠습니다. 영진위는 뒤늦게 사과했지만 블랙리스트 가담 의혹을 받고 있는 직원들 조사에 대해선 말을 아꼈고 영화계 독립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내놓지 못했습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검찰이 다스 소송비 대납 수사 때 삼성전자로부터 다량의 문건을 압수했었는데요. 삼성의 한 협력업체가 노조 와해를 시도한 이른바 그린화 문건을 확보해 분석 중입니다. 삼성은 협력사 일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부인했지만 검찰은 보고를 받고 개입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강병수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4년 삼성전자 서비스의 한 협력업체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문서입니다. 특정 시점까지 직원들을 모두 그린화, 즉 노조에서 탈퇴시키기로 합니다. 진행 중인 그린화 작업도 상세히 적혀 있습니다. 학연 등을 동원하고 술자리를 만들어 설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혼과 금전 문제 등 개인적인 치부를 이용한다는 대목은 불법 사찰을 의심하게 합니다. 해당 업체 관계자는 당시 원청인 삼성 측에도 보고됐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런 자료가 아마 원청에서 둘이 사이에 안 들어갔겠나. 삼성전자 서비스 측이 강하게 부인하면서 개입 의혹은 끝내 규명되지 못했지만 최근 그 실마리가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근 삼성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해당 업체 그린화 전략을 정리하고 보고한 것으로 보이는 문건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른 협력업체에서 같은 방식의 그린화가 시도됐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탈퇴하면 징계를 없애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20명 정도 가입돼 있던 센터가 아예 없어진다거나. 삼성이 그룹 차원에서 협력업체 노조 문제까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서울 이대 목동병원의 의료진 3명이 신생아 중환자실의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해서 4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오늘 새벽 구속됐습니다. 유가족은 당연한 결정이라는 뜻을 밝혔지만 의료계는 반발했습니다. 이지윤 기자입니다. 이대 목동병원 의료진 3명이 오늘 새벽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신생아 중환자실 주치의인 조수진 교수와 박은혜 교수, 수간호사 1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유족한테 한 말씀을 해주시죠. 오늘 유족도 왔는데. 함께 영장이 청구됐던 간호사 1명에 대해서는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이들은 중환자실 감염 관리를 소홀히 해 지난해 12월 신생아 4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유가족 측은 경찰의 수사로 의료진의 지침 위반이 드러났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밝혀진 자신의 잘못마저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한 건 당연한 현명한 판단입니다. 하지만 의료계는 반발했습니다. 이대 목동병원 사건 대책위는 사건 발생 4달여가 지났는데 도주 위험과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한의사협회도 의료진 구속은 시스템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처벌 일변도로 일관하려는 수사 행태라고 반발했습니다. 경찰은 오는 6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들 의료진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를 생중계하기로 결정한 법원은 오늘 바쁜 하루를 보냈습니다. 역사적 순간을 기록할 카메라 위치도 잠정 확정했습니다. 오현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법원 뒤편에 방송사 중계차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선고를 생중계할 차량입니다. 법원은 방송사 관계자들과 중계 시스템을 집중 점검했습니다. 법원이 자체 촬영하는 선고 내용은 방송사를 거쳐 TV 등으로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게 실시간으로 구현되기 때문에 영상 전송 시스템 점검과 별도의 통신선 설치 등이 필수입니다. 역사를 기록하게 될 카메라 넉 대의 위치도 잠정 확정됐습니다. 재판부를 찍는 카메라는 법정 측면에 놓고 정면 카메라는 재판장을, 앞쪽 카메라 2대가 검찰과 박 전 대통령 측을 찍는 구도입니다. 모든 카메라는 별도의 인력 없이 자동으로 촬영이 가능합니다. 재판장이 받는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재판부는 내일까지 언론사를 대상으로 생중계 신청서를 받고 최종적인 촬영 허가 결정문을 낼 예정입니다. 생중계 시작 시각과 촬영 범위 등 확정된 세부 사항이 담깁니다. 생중계 1호 법정에 카메라가 설치되는 시점은 오는 6일 오전에 있는 다른 재판 일정이 끝난 뒤입니다. 헌정사상 최초의 1심 선고 생중계를 위해 법원은 준비에 여념이 없습니다. 오점을 남기지 않으려는 사전 준비 작업은 오는 6일 선고 직전까지 계속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비서 성폭행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영장 심사를 받은 뒤 구치소에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미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바 있는 안 전 지사는 검찰이 제기한 증거인멸 의혹 등에 대해 법정에서 진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안 전 지사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됩니다. 최근 폐비닐, 폐플라스틱 처리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죠. 일본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고 있을까요? 주민들이 배출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재활용률을 최대한 끌어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도쿄 이승철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다가구 주택에서 나온 재활용 쓰레기들입니다. 페트병이 깨끗하게 정리된 채 모아져 있습니다. 주민들은 이처럼 페트병의 라벨과 뚜껑을 모두 제거한 채 내놓고 있습니다. 당연히 재활용 쓰레기 공장에서 이루어지는 분류 작업도 매우 간편합니다. 7本はきれいにして市民の方がきれいにしていただいてます。なのでうちの仕事としてはかなり楽になっておる。 재활용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해 반입된 약 2,000톤의 페트병 가운데 80%인 1,600톤가량이 재활용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수거업 문제가 크게 대두된 폐비닐은 따로 분리하지 않고 플라스틱과 함께 처리합니다. 이 공장에서 폐비닐 등의 재활용 비율은 페트병보다 높은 85%에 이릅니다. 역시 시민들의 협조가 큰 역할을 합니다. 汚れてる汚いビニールとか汚いプラスチックは燃えるゴミとして、最初から出してもらってます。洗ってきれいにしたものだけを、出してもらっております。 더러운 비닐 등은 아예 소각 대상으로 삼는 겁니다. 섭씨 900도의 고온에서 태운 뒤 급속 냉각해 다이옥신 배출 문제도 해결했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미세먼지가 심한 날이면 마스크부터 찾는 분들 많을 텐데요. 어떤 마스크를 어떻게 착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효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이현준 기자가 마스크별로 미세먼지 차단 효과를 실험해봤습니다.
미세먼지를 막기 위해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시민들. 쓰고 있는 마스크의 모양도 가격도 각양각색입니다. 저렴한 걸 찾고요. 그 다음에 색상이나 디자인 보고 마지막으로 좀 편한 거, 얇거나 너무 두껍지 않은 걸로. 기능이 비슷비슷하고 생각해서 학생이다 보니까 가격이 좀 저렴한 걸로 찾게 되는 것 같아요. 마스크마다 효과는 얼마나 다를까? KF94 보건용 마스크에 농도가 30인 둔진 입자를 주입하자 필터를 통과한 입자 농도가 0.83을 가리킵니다. 분진 입자가 95% 이상 걸러졌다는 의미입니다. 반면 일반 면 마스크는 차단 성능이 불과 46%, 미세먼지를 채 절반도 막아주지 못했습니다. KF80은 86% 이상, KF99는 99% 이상 차단되는 등 KF 뒤에 붙은 숫자가 클수록 성능이 높아집니다. 현미경으로 봐도 KF80 이상 마스크는 정전기 필터에 미세먼지가 달라붙어 있지만 면 마스크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KF 표시 80 이상의 의약F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세척 후에는 22.8%나 떨어졌기 때문에 올바른 착용법도 중요합니다. 철심 부위를 코에 밀착시키고 마스크의 끈을 머리 뒤로 당겨 쓰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어린이나 여성은 얼굴 크기에 맞는 마스크를 고르는 것이 차단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이현준입니다. 내일은 식목일입니다. 나무의 가치와 중요성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나무는 요즘 극심한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보도에 강나루 기자입니다. 희뿌연 미세먼지가 도심 상공을 뒤덮었습니다. 지난달 말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는 역대 최악 수준으로 치솟았습니다. 차량 통행이 많은 곳에서 미세먼지를 측정했습니다. 세제곱미터에 최대 44 마이크로그램 나쁨 수준입니다. 하지만 바로 옆 소나무 10여 그루를 심은 교통섬에선 33 마이크로그램 보통 수준으로 감소합니다. 그리고 인근 도심 숲에선 30 이하로 떨어집니다. 실제 숲의 미세먼지 농도는 도심보다 25%가 낮고 초미세먼지는 40%가 낮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1년에 에스프레소 커피 한 잔 정도의 그러한 부분을 나무가 이렇게 저감하는 그러한 부분이 있고요. 1헥타 숲일 경우에는 168kg에 눈에 보이지 않는 나뭇잎의 기공에 미세먼지가 달라붙어 일종의 공기청정기 역할을 해내는 겁니다. 서울을 포함한 국내 주요 도시의 숲 면적은 세계보건기구 권장 기준에 크게 못 미치는 실정입니다. 1인당 도시숲 면적은 런던과 뉴욕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도시숲 면적을 늘리고 숲의 질적 관리를 위해 관계부처,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정부는 산림 가장자리를 침엽수 등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큰 수종으로 바꾸고 옥상 등 자투리 공간을 활용한 도시숲을 늘려나갈 방침입니다. KBS 뉴스 강나루입니다. 노르웨이 연어, 프랑스 굴, 미국 랍스터. 세계 시장을 주름잡는 각 나라 대표 수산물이죠. 그렇다면 수산물을 가장 많이 먹는 나라는 어딜까요? 바로 한국입니다. 우리 국민 1인당 연간 수산물 소비량은 58.4kg, 세계 1위입니다. 관건은 이 막대한 소비량을 어떻게 충당할 것이냐인데요. 어족 자원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미래 수산 식량의 대안으로 양식 기술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에서 참치 대량 양식에 성공하는 등 성과가 잇따르면서 정부도 지원에 나섰습니다. 이윤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식당 손님들이 카메라를 꺼내듭니다. 도마에 등장한 건 무게 30kg 참다랑어. 냉동이 아닌 생물 참치입니다. 어떻게 참치가 생물로 가능해진 건가요? 네, 이번에 국내에서 처음으로 생물 참다랑어를 양식에 성공해서 어장에서 직접 공수해 온 겁니다. 양식에 성공한 곳은 경남 통영 앞바다의 섬 욕지도. 가두리 양식장에서 참치 3천여 마리가 헤엄치고 있습니다. 하루치 식사량만 고등어 1톤. 양식법도 까다로워 성공한 나라는 일본과 우리나라뿐입니다. 참다랑어는 소리에 민감하기 때문에 외부인이 이렇게 발자국 소리도 거의 알아듣거든요. 이렇게 어획을 할 때는 낚시로 한 마리 한 마리 이렇게 잡아야 됩니다.
참치를 비롯해 최근 고급 어종 양식에 잇따라 성공하면서 국내 수산업계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멸종 위기종 뱀장어도 완전 양식이 가능해졌습니다. 자외선 살균기인데요. 대장균이나 일반 바이러스, 세균 이런 것들을 모두 잡아주기 때문에 항생제를 전혀 쓰지 않고 양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다만 소규모 1차 산업에 머물러 있는 건 극복해야 할 과제로 꼽힙니다. 최대 60%에 달하는 양식장 폐사율도 낮춰야 합니다. 미생물을 활용한 친환경 양식 기술인 바이오플락을 적용해서 폐사율을 줄여 생산성을 높이는 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족자원 고갈로 오는 2030년엔 수산물의 60% 이상이 양식으로 대체될 거란 전망 속에 양식업을 미래 산업으로 육성하려는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윤입니다. 지난해 가계의 여유 자금이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로 뚝 떨어졌습니다. 빚을 내 집을 사느라 가계 살림살이가 팍팍해진 건데요. 반면 세수 호황으로 정부의 여윳돈은 가장 많아졌다고 합니다. 김지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5년차 직장인 권동근 씨 부부의 한 달 수입은 평균 650만 원 정도. 그러나 남는 돈은 별로 없습니다. 집을 살 때 받은 대출을 갚는데 매달 130만 원씩 꼬박꼬박 나가고 생활비, 육아 비용도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여유 자금이 이렇게 있다고 느껴지진 않아요. 항상 보면 덜 쓴다고 덜 쓰고 뭐 한다 그래도 이렇게 딱 이게 매달 평균적으로 얼마가 남는다 이런 거 같진 않고. 실제로 집을 사느라 빚을 낸 가구가 크게 늘다 보니 지난해 전체 가계 금융부채는 처음으로 1,600조 원을 넘었습니다. 그만큼 살림살이는 팍팍해져 가계의 여윳돈은 1년 전보다 19조 원이나 줄었습니다. 같은 기준으로 통계를 작성한 2009년 이후 가장 적습니다. 반면 정부 여윳돈은 1년 전보다 10조 원 늘어 가장 많아졌습니다. 세금이 많이 거친 덕입니다. 정부 곳간 사정은 나아졌지만 정작 소비 주체인 가계는 쓸 돈이 점점 줄고 있는 겁니다. 가계가 직면하는 자금 사정이 계속 어려워질 수 있겠고요. 우리 경기 회복세의 열쇠라고 볼 수 있는 내수 경기 회복세를 계속 어렵게 만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가계의 주거비와 교육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정책과 함께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재정 집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요즘 배달 음식 주문할 때 스마트폰의 배달 앱이나 이동통신사를 통해서 각종 할인 혜택을 받는 분들 많은데요. 이 할인된 금액은 누가 부담하고 있을까요? 각종 할인 이벤트가 안 그래도 어려운 가맹점주들을 2번 울리고 있습니다. 오대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젊은 층이 많이 이용하는 배달 애플리케이션. 치킨이나 피자 주문 시 적게는 2,000원에서 많게는 13,000원까지 깎아준다는 할인 이벤트가 경쟁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수의 업체에서 할인된 금액의 상당 부분은 가맹점주의 몫입니다. 대기업을 퇴직한 뒤 치킨 가맹점을 낸 김모 씨. 3,000원이 할인될 때마다 1,000원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김 씨가 닭 한 마리를 팔 때 드는 비용은 13,900원. 2,000원 정도가 겨우 남는데 할인까지 해주면 1,000원 정도. 임대료, 인건비 등을 감안하면 남는 게 없는 셈입니다. 1,000원도 안 남게 되는 거죠. 할인을 그만하자라고 그렇게 가맹점 사장들이 요구를 해도 본사는 꿈쩍도 안 합니다. 피자의 통신사 제휴 할인은 정도가 더 심해 할인 금액의 100%를 가맹점이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가맹 본사는 각종 이벤트 전 가맹점주의 의견을 묻고 있다지만 반대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본사가 운영하는 시스템이니까 여기서 내가 어떤 투표를 하면 그게 드러날까봐 가맹점 재계약 사항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 윤리를 따진다고 해요. 이에 대해 가맹 본사들은 찬반 투표와 동의를 받아 할인 행사를 진행하고 있고 계약상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가맹 본사와 가맹점 간의 입장 차이가 큰 상황인데요. 보다 수평적인 관계에서 할인 행사 분담률을 협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결국은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꼴이 돼서 투명성 있는 기구를 가져서 서로가 조율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가맹본사와 가맹점주의 할인 분담 비율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속여서 수억 원의 보험금을 타낸 사기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보험사들이 사고 증거도 확인하지 않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등 관리를 부실하게 해서 이를 키우고 있다고 합니다. 이화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은행에서 남성들이 돈 뭉치를 주고받습니다. 이 돈은 허위 교통사고 보험금. 교통사고를 거짓으로 신고해 보험사로부터 받은 보상금입니다. 사고자 수정하려고요. 오늘 날짜고요. 조금 전에 1시쯤에 다른 접수 진행해드리겠습니다. 이들이 타낸 보험금은 이른바 조기 합의금입니다. 단순한 사고는 보험사 직원이 현장에 출동하지 않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조기에 합의하면 신속히 보험금을 지급하는 점을 악용했습니다. 실제 40여 명이 가담한 이 사기단은 이 같은 수법으로 지난 2016년 말부터 8달 동안 2억여 원을 챙겼습니다. 원칙상 보험사는 사고 증거를 제출받거나 현장을 찾아 확인한 뒤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장 합의라는 게 있습니다. 경비사고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현장 합의하고 요청이 있으면 하게 됐습니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자동차 보험 사기 규모는 연간 1,500억 원대. 사고 사실도 확인하지 않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허술한 관행이 보험 사기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교육부가 지난 10년간 4년제 대학 교수가 발표한 논문을 조사한 결과 미성년 자녀를 공저자로 끼워 넣은 사례가 56건 추가로 적발됐습니다. 해당 교수는 20개 대학에서 36명으로 교육계에서는 이 같은 행위가 교수 자녀의 대학 입시용 경력 쌓기에 악용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화여대는 학내 미투 사안을 조사한 결과 조영예술대 K 교수의 성희롱 의혹을 사실로 확인하고 해당 교수에 대한 파면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대는 성추행 의혹이 제기된 음대 교수에 대해선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최근 기상청의 내부 익명 게시판에 상사가 기상청 사업을 수주한 업자로부터 공사비의 20%를 받아오라고 지시했다는 글이 올라와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해당 글을 올린 직원은 상사의 지시를 거부하자 인사평가에서 최저 등급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유튜브 본사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한 명이 숨지고 최소 4명이 다쳤는데요. 총격 용의자인 여성은 총격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최동혁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두 손을 든 사람들이 황급히 건물 밖으로 피신합니다. 현지 시각 3일 오후 1시쯤 세계 최대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에 본사 건물한 야외 카페에서 총성이 울렸습니다. Man, it was just like 2-3 shots. And then like within 30 seconds after that or 40 seconds after that, then I seen the girl running out. And then she was shot in the leg. 이번 총격의 부상자는 최소 4명. 이 가운데 2명은 중상입니다. 총격 용의자는 39살 아심 아그담으로 밝혀진 여성이며 총격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범행 동기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남자친구에게 총을 쐈다는 설과 유튜브로부터 광고 수익을 못 받아 불만을 품고 있었다는 주장이 엇갈립니다. And she had a problem with YouTube, so we called that cop again and told him that there's a reason she went all the way from San Diego to that. 유튜브 본사에는 2,000명에 가까운 임직원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총기 규제 찬반 논란이 한창인 상황에서 미국 실리콘밸리 한복판에서 벌어진 이번 총격 사건으로 총기를 규제하자는 목소리에 한층 힘이 실릴 것으로 보입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최동혁입니다.